1991년 10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25살의 남편과 23살의 아내가 인도네시아 발리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쿠타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에 짐을 풀고 두 사람은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부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캐리어도 여권도 옷까지도 고스란히 방에 남겨둔 채 마치 잠깐 산책이라도 나간 사람들처럼 바다에서 빠졌을 거라는 추측만 남긴 채 사건은 미제로 묻혔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4년 어느 봄날, 실종된 아내의 어머니 앞으로 낡은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습니다. 발리에서 온 그 편지에는 딸이 사라지기 하루 전에 쓴 글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한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직장 선배라며 신혼여행지에 느닷없이 나타난 사람. 그리고 내일 그 사람의 배를 타고 외딴 섬에 간다는 이야기. 13년 동안 바다 건너에 잠들어 있던 편지가 마침내 진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발리에서 사라진 신혼부부와 13년 만에 도착한 한 통의 편지에 관한 사건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1991년 10월 10일 목요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예식장에 국화향이 가득했습니다. 가을빛 유리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는 2층 홀에서 강민준과 한지수의 결혼식이 한창이었습니다. 신랑 강민준은 25살, 종로구에 사무실을 둔 중소무역회사 동아통상에서 인도네시아산 목재 수입 업무를 맡고 있는 3년차 사원이었습니다. 크지 않은 테두리에 안경을 쓴 얼굴이 온순해 보였지만 업무에 관해서만큼은 꼼꼼하고 빈틈이 없다는 평을 듣는 청년이었습니다. 신부 한지수는 23살, 성북구 정릉동의 사립유치원 햇살 어린이집에서 5살 반반의 담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동그란 눈에 웃을 때 보조개가 깊게 파이는 여자였어요. 아이들 사이에서 지수 선생님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대학 영문과 선후배 사이로 만났습니다. 민준이가 4학년, 지수가 2학년일 때 동아리에서 처음 인사를 나누었고 3년 넘게 교제한 끝에 이날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하객은 150여 명 이안가 친척과 직장 동료, 대학 친구들이 좁은 홀을 가득 메웠습니다. 신랑 측 하객 가운데는 동아통상 직원들도 보였습니다. 민준이와 같은 인도네시아 수입 담당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들이었습니다. 주례 선생이 덕담을 마치고 양가 부모님이 나란히 인사를 했습니다. 신부 측에서는 어머니 이미영 여사가 혼자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수의 아버지는 지수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영 여사는 남편 없이 딸과 아들 재민을 키워온 분이었습니다. 예순이 된 나이에 한복 저고리를 단정히 여미고 딸의 면사포, 뒤로 보이는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피로연이 끝난 뒤 지수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발리 가서 도착하면 호텔에서 전화할게요. 국제 전화가 비싸니까 짧게 할 테지만 꼭 한 번은 할게요. 미영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물놀이 조심하고. 지수의 오빠 한재민 씨도 여동생 부부에게 인사했습니다. 재민 씨는 지수보다 3살 위로 수원의 한 전자부품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누이 동생의 결혼이 대견하면서도 어딘가 허전한 마음이 드는 모양이었습니다. 지수야, 잘 다녀와. 선물 기대하고 있을게. 지수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조개가 깊게 패였지요. 그것이 가족이 본 지수의 마지막 웃음이었습니다. 이틀 뒤인 10월 14일 월요일 이른 아침, 강민준과 한지수는 김포공항 국제선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당시에는 인천공항이 아직 없던 시절이라 해외로 나가는 비행기는 모두 김포에서 출발했지요.
두 사람은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항공편에 탑승했습니다. 발리까지 직항이 없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서 3시간을 기다린 뒤 가루다 항공 비행기가 발리 응구라라이 공항에 내린 것은 그날 저녁 7시 무렵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30여 분, 부부가 도착한 곳은 쿠타 해변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중급 호텔이었습니다. 여행사를 통해 미리 예약한 곳이었지요. 2층짜리 하얀 건물에 야자수가 늘어선 발리 특유의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나는 숙소였습니다. 프런트에서 체크인을 마친 부부는 규정에 따라 여권 2건을 프런트 데스크에 맡겼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의 많은 호텔에서는 투숙 기간 중 여권을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요. 부부는 2층 2045호 객실로 올라갔습니다. 호텔 측의 기록에 따르면 강민준과 한지수는 체크인 후 이틀간 아무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10월 15일 화요일에는 조식당에서 아침을 먹은 서명이 남아 있었고 객실에서 수건 교체를 요청하는 메모도 있었지요. 10월 16일 수요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식당 이용 기록, 프런트의 주변 관광지를 묻는 메모. 평범한 신혼여행객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경 2층 객실 정리를 담당하던 니 케투트라는 현지 직원이 2045호 객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캐리어 2개가 침대 옆에 놓여 있었고 옷가지가 서랍장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세면대 위에는 칫솔 2개, 화장품 파우치, 침대 위에는 펼쳐놓은 발리 여행 가이드북. 하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니 케투트는 평소처럼 방을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투숙객이 외출한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날 저녁이 되어도 부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18일 금요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45호 문은 닫혀 있었고 전날 정리해 놓은 방은 손댄 흔적이 없었지요. 침대 시트에 주름 하나 없었습니다. 아무도 잠을 자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호텔 매니저가 상황을 인지한 것은 10월 19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체크인 후 닷새가 지났는데 객실비 정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매니저는 프런트 데스크에 맡겨진 한국 여권 2건을 확인했습니다. 여권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부부가 정상적으로 출국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제야 호텔 측은 현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발리 현지 경찰이 호텔에 출동한 것은 10월 20일 월요일이었습니다. 경찰은 2045호 객실을 수색했지만 이렇다 할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싸운 흔적도, 피도, 부서진 물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방 안의 물건이 전부 그대로라는 점이 기이했지요. 카메라, 지갑, 환전한 인도네시아 루피아, 집까지 서랍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떠난 것이라면 아무것도 안 가져갈 리가 없었습니다. 여권조차 프런트에 그대로인데 빈손으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2가지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하나는 해변에서의 익사사고. 쿠타 해변은 파도가 거세기로 유명했으니까요. 다른 하나는 범죄에 연루된 실종. 소식이 서울에 전해진 것은 10월 22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넘게 딸의 전화를 기다리던 이미영 여사가 여행사에 연락했고 여행사가 호텔에 확인한 뒤 실종 사실을 알렸지요. 미영 여사의 전화를 받은 아들 재민 씨는 곧바로 민준의 아버지 강석호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석호 씨는 충남 공주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는 가장이었지요. 아들 부부가 발리에서 실종되었다는 말에 전화기를 쥔 손이 하얗게 되도록 힘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재민 씨와 석호 씨는 함께 발리로 날아갔습니다. 10월 24일 목요일, 두 사람은 응구라라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 직원의 안내로 현지 경찰서를 찾았고 통역을 대동한 채 수사관과 면담했습니다. 현지 경찰의 설명은 간단했습니다. 호텔 주변을 탐문했으나 부부를 목격한 사람이 없고
해변 수색에서도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 출국 기록에도 이름이 없다. 재민 씨와 석호 씨는 직접 쿠타 해변을 걸었습니다. 산우르 해안도 돌아보고 인근 절벽 위에도 올라가 보았지요. 항구의 배편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흘간의 수색 끝에 두 사람은 빈손으로 귀국해야 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재민 씨는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야자수를 바라보며 말했다고 합니다. 지수가 여기서 이 풍경을 봤을 텐데. 석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뒤 가족들은 외교부와 경찰에 수차례 탄원서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인 데다 인도네시아 현지, 수사 결과 별다른 진전이 없었기에 국내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1992년, 인도네시아 경찰은 사건을 원인 불명의 실종으로 분류했습니다. 사실상 수사가 종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준의 아버지 석호 씨는 해마다 10월이면 공주의 절에 가서 아들 부부의 이름으로 천도제를 올렸습니다. 시신도 없이 제를 올리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석호 씨는 불단 앞에 앉아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수의 어머니 미영 여사는 성북구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딸이 돌아올까봐, 혹시 어디선가 편지라도 올까봐 현관문 옆 유리로 된 우편함을 매일 들여다보았지요. 딸의 결혼 사진을 거실 장식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면사포를 쓴 지수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해가 바뀌어도 사진 속 지수는 스물셋 그대로였습니다. 재민 씨는 가끔 어머니를 찾아뵐 때마다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여동생의 웃는 얼굴, 보조개. 그 앞에서 재민 씨는 늘 같은 생각을 했지요. 지수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2004년 3월 9일 화요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에 이미영 여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73이 된 미영 여사는 여전히 딸이 시집 가기 전에 함께 살던 그 집을 지키고 있었지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미영 여사가 장을 보고 돌아와 현관 앞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1장, 구청에서 온 안내문 1장, 그리고 그 아래에 누런 바른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보통 편지와 달랐습니다. 봉투가 유난히 두꺼운 종이였고 왼쪽 상단에 알록달록한 외국 우표가 붙어 있었지요. 우표 아래 소인에는 로마자로 발리라는 글씨가 찍혀 있었습니다. 미영 여사는 봉투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발신인 난에 로마자로 적힌 주소. 읽을 수는 없었지만 인도네시아 발리의 주소인 것은 짐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신인 난을 보는 순간 미영 여사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또박또박한 한글로 자신의 이름과 이 집 주소가 적혀 있었지요. 그 글씨를 미영 여사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딸의 글씨였습니다. 지수의 글씨. 미영 여사는 현관 앞 계단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봉투를 쥔 손이 떨려서 한참을 뜯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접힌 편지 2장이 나왔습니다. 호텔 비품인 듯한 얇은 편지지에 파란색 볼펜으로 쓴 한글. 첫 줄부터 미영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엄마, 저 지수예요. 발리에 잘 도착해서 지금 이틀째 지내고 있어요. 바다가 정말 예쁘고 날씨가 덥지만 바람이 시원해요. 민준 오빠가 내일 해변에서 사진 많이 찍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저녁에 호텔 로비에서 쉬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분이 민준 오빠한테 말을 걸었어요. 자기가 민준 오빠 회사 선배라면서 출장 왔다가 우연히 같은 호텔 근처에 묵게 되었다고요.
성은 박씨라고만 했어요. 민준 오빠는 깜짝 놀라면서도 반가워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왠지 기분이 묘했어요. 신혼여행지에서 직장 선배를 딱 만나다니 우연치고는 너무 공교롭잖아요. 게다가 그 사람 눈빛이 좀 차가웠어요. 웃기는 하는데 눈은 안 웃는 것 같았어요. 그분이 내일 자기가 빌린 배가 있으니까 근처에 예쁜 작은 섬이 있는데 데려가 주겠다고 했어요. 스노클링도 하고 낚시도 할 수 있다면서요. 민준 오빠가 좋다고 했어요. 저는 솔직히 좀 불안해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왠지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요. 혹시 몰라서 이 편지를 써둡니다. 같은 층 청소해 주시는 호텔 연니한테 맡길게요. 아무 일도 없으면 돌아가서 웃으면서 얘기할 거예요. 엄마 보고 싶어요. 밥 잘 챙겨 드시고요. 오빠한테도 안부 전해주세요. 1991년 10월 16일. 지수 올림. 편지 끝에 적힌 날짜. 1991년 10월 16일 수요일. 부부가 호텔에서 사라진 10월 17일 바로 하루 전이었습니다. 미영 여사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3년 동안 기다렸던 딸의 목소리가 이렇게 종이 위에 살아 있었던 것이지요. 한 글자 한 글자에 지수의 숨결이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울음을 겨우 추스른 미영 여사는 아들 재민에게 전화했습니다. 재민아, 엄마 집으로 와라. 빨리. 수원에서 일하고 있던 재민 씨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무슨 일인가 싶어 곧장 차를 몰고 왔습니다. 정릉동 집에 도착하기까지 1시간 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재민 씨는 식탁 위에 놓인 편지를 보았습니다. 동생의 글씨. 재민 씨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지수 특유의 또박또박한 글씨체, 히읗 받침을 쓸 때 살짝 올라가는 버릇까지 그대로였지요. 재민 씨는 편지를 읽고, 다시 읽고, 3번째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꼼꼼히 살폈지요. 발신인 난에는 로마자로 발리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적은 것이었지요. 소인이 찍힌 날짜는 2004년 2월. 불과 한 달 전에 발리에서 붙여진 편지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지수가 편지를 쓴 것은 1991년인데 우편 소인이 2004년이라니. 누군가가 지수의 편지를 13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야 붙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재민 씨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편지에서 지수가 같은 층 청소해 주시는 호텔 연니한테 맡길게요라고 했지요. 그 사람, 호텔 직원. 그 사람이 편지를 맡아 두었다가 어떤 사정으로 지금까지 붙이지 못한 것이 아닐까? 재민 씨는 봉투에 적힌 발신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편지 가지고 경찰서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이튿날인 3월 10일 수요일, 재민 씨는 편지와 봉투를 들고 서울 성북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민원실에서 사건 개요를 설명하자 담당자가 잠시 기다리라고 했지요. 곧 형사과 소속 이정훈 경위가 나왔습니다. 40대 초반, 차분한 인상의 형사였습니다. 재민 씨는 1991년 여동생 부부의 발리 실종 사건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이 경위는 메모를 하며 들었고 편지를 조심스럽게 읽었습니다. 이 편지가 진짜 한지수 씨 본인의 것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적 감정을 해야 해요. 지수 씨의 다른 글씨가 남아있는 게 있을까요? 재민 씨는 집에 돌아가 지수의 물건을 뒤졌습니다. 어머니가 13년간 버리지 않고 보관해온 딸의 물건들. 대학 시절 노트 3권, 친구에게 보냈다가 돌려받은 엽서 2장, 그리고 유치원 근무 시절 아이들에게 써준 메모지 몇 장이 나왔습니다. 경찰 과학수사연구소에서 필적 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편지의 글씨와 대조 자료 사이에는 총 28개의 필적 특징이 일치했고 감정과는 동일인의 필체로 판단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편지는 진짜였습니다. 한지수가 1991년 10월 16일 사라지기 하루 전에 직접 쓴 편지. 그렇다면 이 편지는 왜 13년이나 지나서야 도착한 것일까요? 이경위는 봉투의 발신 주소를 단서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외교부와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의 협조를 요청했고 발리 현지 경찰을 통해 발신인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수주간의 조사 끝에 밝혀진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지수가 편지를 맡겼던 호텔 객실 정리원은 니케투트라는 이름의 발리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쉰이었던 그녀는 쿠타의 그 호텔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 직원이었지요. 지수는 10월 16일 수요일 니케투트가 객실을 정리하러 왔을 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한국말로 된 편지였으니 니케투트로서는 내용을 알 수 없었지요. 지수는 몸짓과 간단한 영어로 이것을 우체국에 붙여달라고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니케투트는 그날 바로 우체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바쁜 오전 근무가 끝나면 가려고 했는데 퇴근 뒤 집안일에 치여 깜빡한 것이지요. 봉투를 자기 사물함 서랍에 넣어 두었습니다. 다음날 붙이려고. 그런데 다음날은 10월 17일, 바로 부부가 사라진 날이었습니다. 호텔이 소란스러워지고 경찰이 드나들었고 니케투트도 조사를 받았지요. 혼란 속에서 서랍 안의 봉투는 잊혔습니다. 시간이 흘러 니케투트는 호텔을 퇴직했고 사물함을 정리할 때 그 봉투를 발견했지만 이미 몇 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한글을 읽을 수 없었던 그녀는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집 서랍에 넣어 두었지요. 가끔 그 한국인 손님 부부가 돌아오지 않았던 일을 떠올리며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2003년, 니케투트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64살이었지요. 그녀의 딸이 루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이 들어있던 낡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 낯선 문자가 적혀 있었지요. 니루는 쿠타 시장에서 직물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단골 손님 중에 한국어를 아는 일본인 관광객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도움으로 봉투에 적힌 주소가 한국의 집 주소이며 편지 내용이 딸이 어머니에게 보내는 안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니루는 어머니가 끝내 붙이지 못한 편지를 대신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봉투의 발신인 주소를 자기 집 주소로 적고 2004년 2월에 우체국에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지는 바다를 건넜습니다. 13년의 시간을 넘어 마침내 이미영 여사의 우편함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편지의 내력이 확인되자 수사의 초점은 분명해졌습니다. 편지 속에 등장하는 인물. 민준의 직장 선배, 성은 박씨. 발리에서 우연을 가장의 부부에게 접근한 남자. 그리고 배를 빌려 외딴 섬에 가자고 제안한 사람. 이경위는 편지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박씨라. 동화통상에서 강민준 씨와 같이 일한 선배 중에 박씨 성을 가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13년 전 실종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이 처음으로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성북경찰서는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이관했습니다. 해외 범죄 혐의가 포함된 중대 사건이었으니까요. 3월의 끝이 막 피려는 서울거리에서 수사관들은 13년 전에 유령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동화통상이라는 이름, 그리고 박씨라는 성 하나를 실마리 삼아서 2004년 4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박상현 경감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50대 초반, 노련한 수사관이었지요. 그 아래 이정훈 경위와 젊은 김태식 경사가 함께 팀을 꾸렸습니다. 박 경감은 첫 회의에서 수사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편지에 나오는 남자. 동화통상이라는 회사에서 강민준 씨 선배로 일한 사람, 성이 박 씨.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문제는 동아통상이 이미 사라진 회사라는 점이었습니다. 종로구에 있던 이 무역회사는 1997년 외환위기 때 부도가 나면서 폐업한 상태였지요. 사무실이 있던 건물은 다른 업체가 입주해 있었고 대표이사는 이미 고인이 된 뒤였습니다. 그러나 폐업한 회사라 해서 기록까지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도 처리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서류들이 있었지요. 박 경감은 서울지방법원에 보관 중인 동아통상 파산 관련 서류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4월 12일 월요일 법원 기록 보존소에서 동아통상의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서류철 안에 직원 명부, 인사기록, 급여 대장이 들어 있었지요. 이 경위가 직원 명부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1991년 10월 기준 동아통상의 총직원 수는 37명. 그 가운데 인도네시아 수입 담당 부서 소속은 5명이었습니다. 부서장 박준호, 1958년생, 1983년 입사, 사원 강민준, 1966년생, 1989년 입사. 사원 김도영, 1965년생, 1988년 입사, 사원 최병철, 1967년생, 1990년 입사, 사원 한미경, 1968년생, 1991년 입사, 성이 박씨인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박준호 부서장. 1958년생이니 1991년 당시 만 33, 민준보다 8살 선배였지요. 이 경위가 명부 위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박준호. 수사팀은 곧바로 박준호의 현재를 추적했습니다. 주민등록 조회 결과 박준호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자 등록 기록에 따르면 1993년에 동아통상을 퇴사한 뒤 진흥무역이라는 이름의 1인 수입업체를 차려 운영하고 있었지요. 주요 수입 품목은 인도네시아산 원목 가구와 목공예품. 사업자 등록은 현재까지 유효했습니다. 박준호, 1958년생, 현재 만 46세. 동아통상 시절 강민준의 직속 상관이었고 부부가 실종된 1991년에는 같은 부서의 부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팀이 진짜로 주목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출입국 기록이었지요. 박 경감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박준호의 1991년 출입국 이력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회신이 왔습니다. 기록은 명확했습니다. 박준호, 1991년 10월 13일 일요일, 김포공항 출국, 목적지 인도네시아 발리. 1991년 10월 19일 토요일, 김포공항 입국. 수사관 셋은 이 기록 앞에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강민준 부부가 발리에 도착한 것은 10월 14일, 박준호는 그 하루 전에 이미 발리에 있었습니다. 부부가 호텔에서 사라진 것은 10월 17일, 박준호는 이틀 뒤인 19일에 귀국했습니다. 부부의 신혼여행 일정과 박준호의 발리 체류 기간이 정확하게 겹쳤습니다. 하루의 오차도 없이 박 경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직장 동료가 신혼여행 날짜를 몰랐을 리 없지. 같은 부서 부서장이었으니까. 부부보다 하루 먼저 출국해서 부부가 사라진 이틀 뒤에 귀국.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출입국 기록이 확보되자 수사의 다음 단계는 동기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박준호가 왜 부부를 해치려 했는지, 무엇이 그를 신혼여행지까지 쫓아가게 만들었는지. 수사팀은 동아통상의 옛 직원들을 한 명씩 찾아 나섰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은 지 7년이 넘었지만 주민등록 주소를 통해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지요. 가장 중요한 인물은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김도영 씨였습니다. 직원 명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민준과 같은 사원급이었고 입사 연차는 민준보다 한 해 위였지요. 현재는 경기도 안양에서 소규모 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04년 5월 6일 목요일, 이 경위와 김 경사가 안양의 김도영 씨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39세가 된 김도영 씨는 경찰이 강민준 이야기를 꺼내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말문을 열었지요. 민준이요? 네, 기억하지요. 발리에서 실종됐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었어요. 착하고 성실한 친구였는데? 이 경위가 물었습니다. 강민준 씨와 박준호 팀장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김도영 씨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았어요. 박 팀장이 민준이를 아꼈지요. 업무도 잘하고 말도 잘 들으니까. 그런데 민준이가 결혼식 얼마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퇴근길에 소주 한잔하면서 박 팀장이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오는 물량 중 일부를 장부에 안 올리고 따로 빼돌리는 것 같다고요? 수사관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경위가 되물었습니다. 빼돌린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동아통상이 인도네시아에서 목재를 수입할 때 현지 업자한테 발주를 넣으면 물건이 배에 실려서 부산항으로 들어오거든요. 송장이라는 게 있어요. 물건 종류, 수량, 금액이 적힌 서류지요. 그 송장과 실제로 통관된 물량이 맞아야 정상인데 민준이가 확인해보니까 안 맞는 건이 여러 개 있었다는 거예요. 송장에는 적혀 있는데 회사 장부에는 빠져있는 물량이 있었다고. 이 경위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준호 팀장이 수입 물량 일부를 회사 몰래 빼돌려서 따로 팔았다는 뜻이지요? 민준이는 그렇게 의심했어요. 특히 고가 원목, 티크나 마호가니 같은 고급 목재가 송장에는 있는데 장부에서 빠져있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어요. 가격이 비싼 나무들이지요. 김도영 씨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이어갔습니다. 민준이가 고민하더라고요. 선배한테 직접 말해야 하나? 아니면 사장님한테 보고해야 하나? 저는 조심하라고 했어요. 박 팀장이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강민준 씨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혼식 일주일쯤 전이었을 거예요. 민준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박 팀장한테 직접 얘기했다고 형, 이 송장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먼저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리하시죠. 안 그러면 위에 보고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수사관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경위가 물었지요. 박준호 팀장의 반응은요? 민준이 말로는 박 팀장이 웃으면서 알겠다. 내가 정리할게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민준이가 그러더라고요. 형이 웃기는 하는데 눈이 안 웃더라. 눈이 안 웃더라고. 지수의 편지에도 같은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눈빛이 좀 차가웠어요. 웃기는 하는데 눈은 안 웃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아내도 같은 것을 느꼈던 것이지요. 김도영 씨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강민준이 박준호의 밀수 사실을 발견했고 그것을 박준호 본인에게 직접 말했다는 것, 박준호의 입장에서 강민준은 자신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수사팀은 동아통상의 폐업 서류 중 회계장부도 확보했습니다. 파상관제인이 정리해둔 장부와 부산세관에 남아있는 통관 기록을 대조하는 작업을 시작했지요.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지만 박준호의 밀수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습니다. 수주간의 대조 작업 끝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1990년부터 1991년 사이 인도네시아에서 동아통상 명의로 수입된 목재 물량 중 적어도 7건이 송장이 회사 장부에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고가 원목이었고 총 금액은 당시 시세로 약 2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물량은 부산항을 통해 통관된 기록은 있었지만 회사의 메인 매출 장부에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물건을 빼돌려 별도로 처리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인도네시아 현지 발주와 부산항 통관 업무를 모두 관장하던 부서장 박준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경감이 수사일지에 적었습니다. 동기 확인. 강민주는 박준호의 밀수를 알고 있었고 이를 정리하지 않으면 회사에 보고하겠다고 통보한 상태. 박준호에게 강민주는 제거해야 할 위협이었음. 수사의 윤곽이 잡혀갈수록 박경감의 마음 한쪽에는 무거운 시계가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공소시효. 1991년에 발생한 살인사건에 적용되는 공소시효는 당시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15년이었습니다. 사건 발생일을 1991년 10월 17일로 본다면 시효 만료일은 2006년 10월 17일, 2004년 5월 현재, 남은 시간은 약 2년 5개월이었습니다. 들어보면 넉넉해 보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 사건은 국내가 아닌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해외 수사 공조를 요청하고 현지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증인을 찾아 진술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모든 절차에는 보통 사건의 몇 배에 달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시효가 만료되면 설령 박준호가 범인이라 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사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지요. 박경감은 수사팀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속도가 중요해요.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다음은 발리입니다. 현장에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2004년 여름, 수사팀은 인도네시아 국가경찰청에 공식 수사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13년 전 발리,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직접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2004년 9월 7일 화요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박상현 경감과 이정훈 경위 두 사람이 인천공항에서 발리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경찰청과의 공조수사가 승인된 것은 8월 말이었고 현지 경찰 측에서 연락 담당관을 지정해 주었지요. 비행기 안에서 박경감은 서류 가방에서 수사 파일을 꺼냈습니다. 두툼한 파일 안에는 지수의 편지 사본, 박준호의 출입국 기록, 동아통상 장부 대조표, 김도영 씨의 진술서가 정리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파일 맨 뒤에 메모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박경감이 직접 적은 것이었습니다. 현지 확인사항 1. 편지를 붙인 니 케투트의 딸 니 루면다. 2. 10월 17일 전후 부부를 목격한 증인 탐문. 3. 박준호의 발리 체류 흔적, 호텔 투숙 기록 확인. 응구라라이 공항에 내린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스며드는 열대의 공기가 얼굴을 감쌌지요. 공항 출구에서 인도네시아 경찰 연락 담당관 와얀 아르타 경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 단정한 인상의 경찰관이었지요. 영어가 유창했고 한국 수사관들을 위해 통역도 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와얀 아르타 경위가 악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한국 경찰을 돕게 되어 영광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시죠. 9월 8일 수요일 오전 9시, 첫 번째 목적지는 쿠타 시장이었습니다. 편지를 대신 붙여준 니 케투트의 딸 니 루가 이곳에서 직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지요. 좁은 골목 사이로 알록달록한 천이 걸려있는 가게 앞에서 40대 초반의 여성이 수사관들을 맞았습니다. 니 루였지요. 인도네시아 경찰의 사전 연락을 받고 이날을 준비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니 루는 가게 안쪽에 작은 탁자를 내놓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와얀 아르타 경위가 통역했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유품을 정리하는데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이 봉투가 나왔어요.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지요. 봉투에 낯선 글자가 적혀 있어서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요. 니루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마침 가게 단골 중에 한국어를 조금 아는 일본인 손님이 있었어요. 그분한테 보여주었더니 한국어로 된 주소고
편지 내용은 딸이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하는 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끝내 못 붙이신 편지를 제가 대신 붙여 드려야겠다 싶었지요. 이경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니케투트 씨가 생전에 이 편지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래전에 호텔에서 일할 때 한국에서 온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편지를 맡기고 갔다고. 그런데 그 부부가 다음 날부터 안 보이더래요. 방에 짐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없어졌다고. 어머니가 가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사람들 무사한지 모르겠다고 걱정하셨어요. 박경감이 물었지요. 혹시 어머니가 그 부부 외에 다른 한국인을 언급하신 적은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 부부와 함께 있었던 다른 남자라든가. 니로는 생각해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부부 이야기만 하셨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어요. 루와의 면담은 약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편지의 전달 경위를 재확인한 것이었지요. 박경감은 감사를 전하며 가게를 나왔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가장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13년 전, 1991년 10월에 한국인 관광객을 배에 태워 외딴 섬으로 데려간 보트 기사를 찾는 일이었지요. 지수의 편지에 배를 빌려 섬에 가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배를 빌렸다면 현지 선착장을 이용했을 것이고 보트를 운항한 현지인이 있을 터였지요. 하지만 13년 전의 일입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남아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쿠타 해변의 선착장에서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관광객 보트 투어를 운영하는 업체들, 오래된 어부들, 선착장 관리인들을 찾아다녔지요. 와얀 아르타 경위가 현지어로 질문하고 수사관들이 박준호의 사진과 강민준 부부의 결혼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날, 단서 없음. 둘째 날, 단서 없음. 셋째 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쿠타 해변 일대를 다 돌고 난 뒤, 박경감은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쿠타에서 배를 빌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요. 산우르 쪽도 확인해 봅시다. 거기도 선착장이 있으니까. 산우르 해변은 쿠타에서 차로 30여 분 거리에 있는 동쪽 해안이었습니다. 쿠타보다 파도가 잔잔해서 보트 투어의 출발지로 많이 이용되는 고지였지요. 9월 13일 월요일, 수사관들은 산우르 해변의 어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해변을 따라 작은 나무배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었고 야자나무 그늘 아래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지요. 와얀 아르타 경위가 마을 이장을 찾았습니다. 이장은 60이 넘은 노인이었는데 수사관들의 질문을 듣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13년 전이라 오래됐지요. 그때 관광객 보트 투어를 했던 사람이라면 와얀 수아르타를 만나보시오. 이 마을에서 제일 오래 보트 장사를 한 사람이니까? 와얀 수아르타, 1942년생, 62살 마을 이장이 안내한 집은 해변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간 곳에 있었습니다. 낮은 돌담에 작은 마당이 있고 처마 밑에 오래된 나무 의자가 놓여 있었지요. 구릿빛 피부에 하얀 머리카락이 섞인 노인이 마당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와얀 아르타 경위가 현지어로 방문 목적을 설명하자 와얀 수아르타 씨는 의자에 앉으라고 권하며 물을 가져왔습니다. 박경감이 강민준 부부의 결혼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와얀 수아르타 씨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느릿느릿 말을 꺼냈지요. 와얀 아르타 경위가 통역했습니다. 한국 사람. 기억나는 것 같소. 아주 오래전이긴 하지만. 박경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제쯤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와얀 수아르타 씨는 눈을 감고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소. 하지만 계절은 기억하오. 우기가 시작되기 직전이었소. 10월쯤이었을 거요.
아마 90년대 초였을 거요. 그때 내가 아직 관광객 보트 일을 한창 하던 때였으니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와얀 수아르타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한국 사람 3명이 내 배를 빌렸소. 남자 2, 여자 1,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남자가 돈을 내고 배를 빌렸지요. 그 사람이 다른 2사람의 대표 같았소. 수사관들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박경감이 물었지요. 어디로 갔습니까? 동쪽으로 갔소. 누사펜이다 방향. 그 근처에 작은 무인도가 몇 개 있지요. 산호가 예쁜 곳인데 가끔 관광객들이 스노클링 하러 가는데. 나이 많은 남자가 그 섬에 가자고 했소. 낚시를 하겠다고. 3사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젊은 남자와 여자는 부부 같았소. 사이가 좋아 보였지요. 나이 많은 남자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는데 별로 말이 없었소. 배 위에서 젊은 부부는 사진도 찍고 바다를 보며 즐거워했는데 그 사람은 조용히 앉아서 바다만 보고 있었지요. 박경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다음 질문을 이어갔지요. 섬에 내려준 뒤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변에 배를 대고 3사람을 내려주었소. 저녁 때 데리러 오기로 했지요. 오후 5시쯤. 그래서 나는 산으로 돌아왔다가 약속한 시간에 다시 갔소. 저녁에 데리러 갔을 때는요? 와얀 수아르타 씨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했지요. 그게 나이 많은 남자만 해변에 있었소. 혼자. 수사관 2이 동시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나머지 2사람은요? 와얀 수아르타 씨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물었지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있냐고. 그 남자가 말했소. 현지 어부의 배를 얻어 타고 먼저 돌아갔다고. 이쪽 바다에서 지나가는 어선에 부탁했다면서. 그래서 그 사람만 태우고 산으로 돌아왔소. 박경감이 물었습니다. 그때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와얀 수아르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말했지요. 약간 이상하긴 했소. 작은 무인도인데 어선이 마침 지나갈 확률이 높지 않거든. 하지만 전혀 없는 일도 아니었고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말해서 그런가 보다 했지요. 나는 배삭스를 받았고 그걸로 끝이었소. 박경감이 박준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동아통상 직원 명부에 붙어있던 증명사진을 확대한 것이었지요. 1991년 당시의 사진이라 33세의 얼굴이었습니다. 와얀 수아르타 씨는 사진을 손에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13년 전이라 얼굴이 정확하다고는 못하겠소. 하지만 이 사람이 그는 사진 속 어깨와 턱선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체격이 비슷하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사람이었소. 그리고 턱이 각진 편이었지요. 이 사진 속 사람과 닮은 건 사실이요. 완벽한 신원 확인은 아니었습니다. 13년 전의 기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자 3이 아닌 남자 2과 여자 1, 나이 많은 남자가 돈을 내고 배를 빌렸다. 돌아올 때는 그 남자만 있었다는 증언은 강력한 정황이었습니다. 3이 갔는데 하나만 돌아왔다. 나머지 2은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3번째 과제는 박준호의 발리 체류 흔적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입국 기록으로 박준호가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발리에 있었음은 확인되었지요. 하지만 현지에서 어디에 묵었는지를 특정해야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사누르 해변 일대의 호텔과 게스트하우스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가 보트를 사누르에서 빌렸다면 숙소도 사누르 근처에 잡았을 가능성이 높았으니까요. 문제는 13년 전에 투숙 기록이 남아 있느냐였습니다. 대형 호텔이라면 전산 기록이 보관되어 있을 수 있었지만 소규모 숙소라면 기대하기 어려웠지요. 9월 15일 수요일,
산우르 해변 중심가에서 남쪽으로 10분쯤 걸어간 곳에 있는 중급 호텔에서 기록이 나왔습니다. 비치 브리즈 호텔이라는 이름의 2층짜리 숙소였지요. 90년대 초에 지어진 호텔이었는데 개업 초기부터 투숙 장부를 수기로 작성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매니저가 창고에서 먼지 쌓인 장부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1991년 10월분 장부를 펼치자 투숙객 명단이 날짜 순으로 적혀 있었지요. 이 경위가 한 줄 한 줄 이름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영문 알파벳으로 적힌 이름들. 호주, 일본, 독일, 네덜란드 국적의 관광객들 사이에서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월 13일 체크인, 10월 19일 체크아웃. 이름, 박준호. 국적, 코리아. 여권번호 기재. 이 경위가 박경감을 불렀습니다. 경감님, 여기 있습니다. 박경감은 장부를 확인하고 여권번호를 메모했습니다. 서울에 확인을 요청하면 박준호의 여권번호와 대조할 수 있을 터였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비치 브리즈 호텔은 산우르 해변 선착장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와얀 수아르타 씨가 보트를 대던 바로 그 선착장이었지요. 강민준 부부가 묵은 쿠타의 호텔과는 차로 30분 거리. 박준호는 부부와 같은 동네가 아닌 산우르에 따로 숙소를 잡아 일부러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연한 만남을 가장하면서도 자신의 행적이 부부의 숙소 근처에서 노출되는 것을 피한 것이지요. 9월 17일 금요일, 발리에서의 수사를 마치고 귀국하기 전날 밤, 수사관 두 사람은 산우르 해변의 작은 식당에서 현지 경찰 와얀 아르타 경위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야외 테이블이었죠. 박경감이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지 증언, 출입국 기록, 밀수 동기, 보트 기사 증언, 호텔 투숙 기록. 조각이 다 맞춰지고 있어요. 하지만 직접적인 물증은 없습니다. 시신도, 흉기도, 범행 현장의 혈흔도. 이 경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황 증거만으로 기소까지 갈 수 있을까요? 박경감은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지요. 정황 증거의 총합이 충분히 무거우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건 본인의 자백이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파도가 해변의 모래를 쓸고 물러갔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면 박준호를 만나야 할 때가 된 겁니다. 박경감의 목소리에는 13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무인도 해변에서 혼자 돌아온 남자. 이제 그 남자 앞에 앉아 물어야 할 차례입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2005년 2월 14일 월요일 오전 6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가, 좁은 골목 안쪽에 2층짜리 다세대 주택이 있었습니다. 1층은 진흥무역이라는 간판이 붙은 사무실이었고 2층이 주거 공간이었지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박상현 경감, 이정훈 경위, 김태식 경사, 그리고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지원 나온 형사 2명 총 5명이 골목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인천지방법원에서 박준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혐의는 살인 및 사체유기. 피해자 강민준, 한지수. 박경감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6시 30분. 고개를 끄덕이자 수사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위가 1층 사무실 옆 주거용 출입문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현관등이 켜지고 잠금 장치 돌아가는 소리가 났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잠옷에 부스스한 머리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요. 47세가 된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고 머리카락의 흰색이 절반쯤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턱선의 각진 윤곽은 13년 전 증명사진 속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요. 박준호였습니다.
박경감이 경찰 신분증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박준호 씨,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입니다. 1991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발생한 강민준, 한지수 씨에 대한 살인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박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치려 하지는 않았지요. 잠시 경찰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들어오시죠.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박준호는 2층 거실에서 잠깐 옷을 갈아입은 뒤 대기하고 있던 수사 차량에 올랐지요. 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 이웃집 창문에서 커튼이 살짝 젖혀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른 아침 소란에 잠이 깬 누군가가 내다보고 있었지요. 박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조사실. 첫 조사는 체포 당일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박경감이 직접 신문을 맡았지요. 박준호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이 올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박경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준호 씨 1991년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 체류하신 사실이 있지요? 박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같은 직장 후배인 강민준 씨 부부를 만나셨습니까? 네, 우연히 만났습니다. 호텔 근처에서. 우연히요? 인도네시아 쪽 거래처를 방문할 일이 있어서 출장을 갔었습니다. 숙소가 산후르 쪽이었는데 하루는 쿠타 쪽으로 나갔다가 우연히 민준이 부부를 만났지요. 박경감이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만나서 뭘 하셨습니까? 반가워서 인사하고 밥 한 끼 같이 먹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배를 빌려서 근처 섬에 함께 가신 적은 없습니까? 박준호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지요. 없습니다. 섬에 간 적 없어요. 그렇습니까? 박경감은 서류를 한 장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와얀 수아르타의 진술서 사본이었지요. 산후르 해변에서 보트를 운항하던 와얀 수아르타라는 현지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억하고 있어요. 한국인 남자 둘과 여자 하나가 자기 배를 빌려 무인도에 갔다고. 나이 많은 남자가 돈을 냈다고. 그리고 저녁에 데리러 갔을 때 나이 많은 남자만 해변에 있었다고. 박준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박경감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산후르의 비치 브리즈 호텔 투숙 장부입니다.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박준호. 국적 코리아. 박준호 씨 본인 맞지요? 박준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지요. 박경감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편지 사본이었습니다. 이건 한지수 씨가 10월 16일에 쓴 편지입니다. 사라지기 하루 전에 호텔 직원에게 맡겼지요. 13년 만에 한국에 도착한 편지입니다. 박경감은 편지의 한 대목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민준 오빠 회사 선배라는 분이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만났다면서 말을 걸어왔어요. 성은 박씨라고만 했어요. 그분이 내일 자기가 빌린 배로 근처 작은 섬에 데려가 주겠다고 했어요. 조사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준호 씨, 편지에 적힌 박씨가 본인이 아니라고 하실 겁니까? 박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손등에 돋은 핏줄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첫째 날 조사에서 박준호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발리에 간 것은 인정하되 부부와 섬에 간 적은 없다고 버텼지요. 둘째 날인 2월 15일 화요일, 박경감은 동기에 대해 파고들었습니다. 박준호 씨,
동아통상에서 인도네시아산 목재를 회사 몰래 빼돌린 적이 있지요? 박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1990년부터 91년 사이 고가 원목 송장 7건이 회사 장부에서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부산 세관 통관 기록에는 있는데 회사 장부에는 없는 물량. 총 약 2억 원어치. 이 물량을 빼돌린 사람은 현지 발주와 통관 업무를 모두 관장하던 부서장, 박준호 씨 본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박준호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회사 내부 문제였어요. 사람을 죽인 것과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다고요? 강민준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박준호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박경감이 김도영 씨의 진술서를 펼쳤습니다. 같은 부서 동료 김도영 씨의 진술입니다. 민준이가 결혼식 일주일 전에 박 팀장한테 직접 말했다. 형, 이 송장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리하시죠. 안 그러면 위에 보고하겠습니다. 강민준 씨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박준호의 어깨가 가라앉았습니다. 강민준 씨가 보고하면 박준호 씨는 횡령과 밀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회사에서 잘리는 것은 물론이고 감옥에 갈 판이었지요. 그래서 신혼여행 일정을 알고 있던 박준호 씨가 하루 먼저 발리로 나가 준비하고 우연을 가장에 접근한 뒤 외딴 섬으로 유인한 것 아닙니까? 박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탁자만 바라보았지요. 셋째 날인 2월 16일 수요일, 박경감은 전날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박준호 씨,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박경감은 천천히 하나씩 짚어나갔지요. 하나, 한지수 씨의 친필 편지. 사라지기 하루 전, 박 씨 성의 민준 씨 직장 선배가 나타나 배를 빌려 섬에 가자고 했다는 내용. 둘, 출입국 기록. 박준호 씨가 부부의 신혼여행 기간과 정확히 겹치게 발리에 체류한 사실. 셋, 사누르 호텔 투숙 기록. 박준호 씨 본인 명의. 넷, 보트 기사의 증언. 한국인 셋이 섬에 갔는데 돌아올 때는 나이 많은 남자 하나뿐이었다. 다섯, 밀수 동기. 강민준 씨가 박준호 씨의 밀수를 알고 있었고 보고하겠다고 통보한 상태. 여섯, 동료 김도영 씨의 증언. 이상의 경위를 뒷받침. 박경감이 박준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직접적인 물증은 없습니다. 시신도, 흉기도. 하지만 이 정황 증거의 총합은 법정에서 충분히 유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검찰도 같은 판단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사실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웅얼거렸지요. 박경감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박준호 씨, 13년입니다. 강민준 씨의 아버지는 해마다 10월이면 절에 가서 아들 부부의 천도제를 올렸습니다. 시신도 없이 한지수 씨의 어머니는 딸이 돌아올까봐 13년째 이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한테 딸의 편지가 13년 만에 도착한 거예요. 박경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섬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준호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숙이고 있던 고개가 조금 더 깊이 내려갔지요. 그의 입에서 오랫동안 다져있던 말이 마침내 새어나왔습니다. 민준이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준이가 결혼식 일주일 전에 저한테 말했습니다. 형, 이 송장 이상한 거 알죠? 저한테 먼저 말하는 거니까 정리하세요. 안 그러면 위에 보고하겠다고. 박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요. 그 녀석이 보고하면 저는 끝이었어요. 2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거였으니까. 횡령의 밀수에 감옥에 갈 판이었습니다. 가정도 사업도 전부 끝나는 거였어요.
박경감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민준이 결혼식에 갔습니다. 축의금 내고 밥 먹으면서 신혼여행 일정을 들었지요. 발리, 10월 14일 출발. 부서 안에서 휴가 일정이 공유되어 있었으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박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지만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 먼저 발리로 갔습니다. 현지에서 오래 거래하던 중간책이 있었어요. 밀수할 때 물건 빼돌리는 걸 도와주던 인도네시아 사람.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뒤처리를 부탁해 두었지요. 뒤처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배를 준비하고 섬에서 일이 끝난 뒤 흔적을 없애는 것. 일이 끝난 뒤라는 거요? 박준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10월 16일 저녁, 쿠타 쪽으로 가서 민준이 부부가 묵는 호텔 로비에서 우연인 척 만났습니다. 민준이는 놀라면서도 반가워했어요. 선배가 출장 왔다고 하니까 의심하지 않았지요. 박준호는 손을 내리고 허공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일 배를 빌려놨으니 근처 섬에 가자고 했습니다. 스노클링도 하고 낚시도 하자고. 민준이가 좋다고 했어요. 지수 씨는? 지수 씨 표정이 좀 안 좋았어요. 불안해 보였지요. 하지만 민준이가 좋다고 하니까 따라오기로 했어요. 다음 날은요? 10월 17일 아침, 산호르 선착장에서 보트 기사를 불러 배를 빌렸습니다. 민준이 부부를 데리고 무인도로 갔지요. 작고 아무도 없는 섬이었어요. 박준호의 목소리에서 감정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섬에 내린 뒤 보트 기사를 돌려보냈습니다. 저녁에 데리러 오라고 하고. 그리고요. 중간책이 다른 배를 타고 와 있었습니다. 미리 약속한 대로 섬 반대쪽 해변에 대기하고 있었지요. 박준호의 시선이 탁자 위 한 점에 고정되었습니다. 민준이한테 낚시하러 해변 저쪽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지수 씨는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었고, 민준이와 둘이 해변을 돌아 반대쪽으로 갔을 때 중간책이 나타났습니다. 박경감은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민준이를. 박준호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조사실 안에 형광등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수 씨가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신은요? 중간책이 배에 실었습니다. 바다 깊은 곳으로 나가서 수장했습니다. 박경감이 물었습니다. 그 뒤에는요? 보트 기사가 저녁에 데리러 왔을 때 나머지 둘은 어선을 얻어 타고 먼저 갔다고 말했습니다. 저만 타고 산으로 돌아왔고 이틀 뒤에 예정대로 귀국했습니다. 서울에 돌아와서는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출근했습니다. 며칠 뒤 민준이 부부가 발리에서 실종됐다는 소식이 돌았지요. 안타까운 척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다에서 사고가 난 거 아니냐고. 박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13년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조사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박경감은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005년 3월, 검찰은 박준호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 기소했습니다. 재판은 2005년 9월에 시작되었지요. 법정에서 검찰은 정황 증거의 총합을 제시했습니다. 지수의 편지, 출입국 기록, 보트 기사의 증언, 호텔 투숙 기록, 밀수 장부, 동료의 진술, 그리고 박준호 본인의 자백. 박준호의 변호인은 직접적인 물증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자백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현지 공범으로 지목된 중간책의 신원도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재판부는 정황 증거들이 서로를 빈틈없이 보강하고 있으며 자백의 내용이 객관적 증거와 모순 없이 일치한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2006년 4월 17일 월요일 인천지방법원 형사 제2부 법정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박준호는 1991년 10월 17일 인도네시아 발리의 무인도에서 피해자 강민준과 한지수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범행의 동기는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및 밀수 사실이 피해자 강민준에 의해 발각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행입니다. 재판장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서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공소시효 만료일인 2006년 10월 17일. 그보다 꼭 6달 전에 내려진 판결이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동안 방청석 맨 앞줄에 이미영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76이 된 미영 여사는 재판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이 쉬지 않고 흘러내렸지요. 옆자리에 앉은 아들 재민 씨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재민 씨의 눈도 붉어져 있었지요. 반대편 방청석에는 강민준의 아버지 강석호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76. 석호 씨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이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법정을 나서면서 복도에서 미영 여사와 마주쳤을 때 서로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13년을 기다린 두 집안의 부모. 아들을 잃은 아버지와 딸을 잃은 어머니? 두 사람 사이에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민 씨가 어머니를 부축하고 나오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요. 재민 씨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짧게 말했습니다. 지수가 보낸 편지가 13년 만에 도착했습니다. 늦었지만 그 편지가 동생 부부의 마지막 목소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재민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발리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대신 붙여주신 니 케투트 씨의 딸 니루 씨, 보트 기사 와얀 수아르타 씨, 옛 직장 동료 김도영 씨, 그리고 수사에 힘써주신 경찰과 검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영 여사는 아들의 팔을 잡은 채 아무 말 없이 법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4월의 봄바람이 흰머리카락을 날렸지요. 발리의 한 호텔에서 객실 정리원 니 케투트가 서랍 깊숙이 넣어 두었던 편지 한 통. 그것은 13년의 침묵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 마침내 진실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지수가 편지 끝에 쓴 말이 있었지요. 아무 일도 없으면 돌아가서 웃으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끝내 제할 일을 해냈습니다. 2004년 봄, 성북구 정릉동의 낡은 우편함에 도착한 그 한 통의 편지가 열어젖힌 진실의 문, 그 문 너머에서 강민준과 한지수는 비로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시신은 끝내 바다에서 찾지 못했지만 두 사람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미제 사건의 파일 속에 묻혀있지 않습니다. 미영 여사는 법원에서 돌아온 날 저녁, 거실 장식장 위에 있는 결혼 사진 앞에 오래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면사포를 쓴 지수의 웃는 얼굴, 보조개. 옆에 나란히 선 민준의 온순한 얼굴. 미영 여사가 사진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지요. 지수야, 이제 됐다. 오래된 사진 속에서 지수는 여전히 23대의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14년 전 10월, 그 가을날 예식장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웃음이었지요.